예, 방금 소개받은 최원호입니다. 저희들이 대한사랑이 전국에 지부가 많다 보니까 저 경기 북부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의 제주도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지부가 작년에 많이 설립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여기저기 제가 다녀봤지만 이곳 서산은 또 대한사랑 조직 차원에서는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민년에 첫 어떤 행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곳 서산지부의 사무실이 3층에 있고, 그리고 4층에 또 이렇게 조촐하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된 그런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산이라는 지명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또 상스러운 어떤 기운이 갈마있는 지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한사랑에서 역사강복의 어떤 서기가 바로 이곳 서산에서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산지부의 이진수 지부장님은 또 여기 계신 여러 대한사랑의 그 간부들과 함께 이곳 서산에서 일찍이 또 작년에 다른 지부보다도 먼저 이렇게 사무실도 개소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강의 공간까지도 확보해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다른 지부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늘 우리 이제 본부에 계신 분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알아볼 주제는 환단고기 삼성기로 알아보는 국통과 사상이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2시 20분인데요.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2시간 정도. 예.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시간 동안 좀 마스크를 잠깐 저는 좀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벗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우리 서산지부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대한사랑이 다른 어떤 역사단체들하고는 다르게 환단곡이라는 책을 주요한 사서 중에 하나로 인정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환단곡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얘기들이 얼마나 제대로 연구조차 하지 않고 하는 얘기인지는 오늘 이 강의에서 내용들을 좀 봐가면서 참여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단고기는 소개하듯이 인류 원형문화 역사관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의 정의를 좀 했는데, 단순히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환단고기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역사학자들이 단체를 이룬 게 있습니다. 고고학회에는 고고학회장이 있고, 또 고대사 연구회 회장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문화재청장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 대한사랑이라는 단체가 분란을 일으키는 단체인데 왜 그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야서 고분군 문제를 시끄럽게 떠들게 만드느냐. 그 대한사랑이라는 단체는 유사역사학 단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환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인디언까지의 원조다,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들이다, 이렇게 단체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사실은 이 환단고기 내용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인류사의 원형 자리에 있던 환국이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환단고기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인류의 원형문화 역사관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이 내용 그대로 환단고기에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어떤 시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참 고맙게도 인류 역사의 문화의 원형이 과연 뭐냐, 공통된 문화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이 우리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인류가 지구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시험대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 단서가 저는 이 환단고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 많이 하죠.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런 복고주의 감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책으로만 그렇게 왜곡을 하고 호도를 하는 그런 오늘의 현실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인 삼성기를 한번 원문을 보면서 이 삼성기, 특히 환단고기의 모든 정신의 원형이 다 담겨 있는 이 삼성기를 보면서 과연 환단고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은 오늘 주제를 환단고기 삼성기로 알아보는 국통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각 저자들이 시대별로 다 다른 인물들이거든요. 안암노는 7세기 때 인물이에요. 6, 7세기. 신라시대 때 인물인데 진평왕 시대의 인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태백일사를 쓴 이맥 같은 경우는 조선 중종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걸쳤으니까 약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권 한 권 한 권이 쓰여져 가지고 이것이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에 의해서 편찬이 돼 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제호가 붙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무슨 먹는 고기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환단고기가 어떤 개연수라는 분이 혼자 창작해서 쓴 책이 아니고 아시듯이 7세기 때 인물인 안암노로부터 조선 중종 때 이맥으로까지 5분이 1000년에 걸쳐서 시대별로 쓰여진 이 역사서를 합본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이 환단고기다. 이런 구성은 기본적으로 알고서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선 오늘 삼성기를 알아보니까 이 삼성기라는 책이 그럼 과연 그때 쓰여졌다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조와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가지고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지방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책들은 다 걷어들여 가지고 왕실로 다 봉헌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팔도 관찰서에게. 그 내용에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네모친 부분이 있죠. 안함노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조선왕조실록 초기에 보면 안함노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가 일반 민간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삼성기 상은 안함노가 썼고 원동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생물연대를 좀 확인하기 힘들지만 고려 말에 원천석이라는 분이다 하는 그런 어떤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안함노가 쓴 삼성기가 있고 원동중이 쓴 삼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에 이렇게 엄연히 그 당시에 민가에서 또 사대부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안함노 삼성기를 팔도 관찰사들이 다 수거를 해서 궁중 도서관으로 다 올려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책들이 이미 조선 초기에도 널리
일반에게도 알려지고 있었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책을 만약에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저기에 보면 닉자 처참이다 해가지고 목을 베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오고 갔을까 하는 것을 보면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실 이제 원이 망하고 명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조선의 그 정권을 일으킨 유학자들이 명의 어떤 그 사대주의 역사관 속에서 우리의 어떤 주체적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드러내는 이런 책들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볼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숨기는 자는 목을 베겠다는 이런 그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안암노라는 분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신라 26대 진평왕 때 인물인데 삼국유사 중간에 보면 삼국유사 탑상편에 보면 이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를 보면 해동 명현 안홍에서 안홍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이름난 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안한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황룡사 구층탑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운다면 이웃나라 신라를 에워싸고 있는 9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사상이 담겨있는 탑을 세울 것을 제안한 인물로 본다면 이 안암노라는 인물의 그런 어떤 국가관이나 또는 이런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분이 쓴 삼성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어떤 국통과 사상의 어떤 원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삼성기 그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를 한번 원문을 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는 첫 구절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오환건국이 최고라. 예. 우리는 뭐 여기 오늘 조용훈 박사님도 오시고 우리 그 고모님도 오시고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일기를 쓰든 아니면 어떤 뭐 에세이를 하나 쓰든 간에 첫 문장을 쓸 때는 항상 가장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 첫 문장을 쓰는 걸 가장 어떤 문장으로 이 글을 시작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소설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안암노라는 분이 7세기에 삼성기라는 책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면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삼성기라는 책을 쓰면서 삼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의 세 분의 성인의 기록을 쓴다는 그런 제목인데 쓰면서 첫 구절을 뭘로 쓸까? 그런데 결국 우리한테 전해진 거는 이 구절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환건국이 최고다.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근데 밑에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도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이 되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번역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위의 번역은 나라라는 것이, 국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었다면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어가 된 거죠. 인물의 행위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번역도 뭐 다 의미가 있는 번역이지만 저는 밑에 번역이 좀 더 어떤 그 주체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느껴볼 수 있는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오환건국 우선 네 글자가 있어요. 저 오환건국 최고 자체가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최고를 빼고 오환건국이라는 그 네 글자 속에도 또한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 속에서도 앞에 노란 글씨로 색칠한 오환 두 글자 자체가 또한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환, 뭐냐면 나오자, 우리 오자 자체가 주어고 환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 오환은 뭐겠습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명문장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사실은 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아니면 뭐 예맥족이다, 예족이다, 맥족이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중국 사서에서 썼던 명칭을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썼어요. 동이라는 말은 동쪽의 방위를 뜻하는 동쪽과 이라는 것은 흔히 오랑캐 이자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좀 갖기 위해서 거기에 뭐 큰 대자와 활궁자가 합해진 글자로서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쓴 명칭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하여튼 그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붙인 명칭이 아니고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우리를 부르던 명칭이었어요. 호칭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우리가 동입니까? 예족이고 맥족입니까? 다 그런데 그 언어들 속에 보면 별로 안 좋은 뜻들이 다 담겨 있어요. 글자 속에. 오랑캐이라든지 더러울 예자라든지 그게 다 별로 안 좋은 뜻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학계를 이끌어왔던 대표 이병도의 그 제자 중에 대표 역사학자인 이기백 씨가 한국사 실론을 써가지고 그 책이 하버드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외국에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할 때 동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스턴 바바리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동의를 좋은 뜻으로 번역을 해서 쓰더라도 외국에서는 동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스스로가 번역한 게 동쪽의 오랑캐라고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과연 동쪽의 오랑캐 야만인입니까? 바바리안? 그런데 바로 안암노는 7세기에 이미 우리 스스로를 오환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환이다. 우리는 환이다. 그럼 저 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저걸 옥편에서 찾아보십시오 한번. 뻗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환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신 분이 계신데 이 환단고기를 완역하신 2012년에 환단고기를 완역해서 내놓으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께서는 저 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는데 그건 좀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만큼 이 첫 문장에서 저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안암노라는 7세기의 인물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의 인물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동이다, 예족이다, 맥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교과서에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것은 뭐냐? 광복 76주년이 지나고 이제 77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수주의와 주체성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게 잘나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국수주의적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는 주체적인 역사관을 갖자는 것이 우리 대한사랑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환단고기 역사책도 좀 주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고
정말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에너지로 쓸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역사가 오래됐고 뭐 이런 찬란한 문화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뭐 이런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데 이분은 우리는 환인데 우리가 환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이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라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 중에서 정말로 이 혈연으로 구성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서로 다른 다양성이 모여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뭘까요? 그게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는 역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넘어서 가지고 78억 인류가 다양성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다. 이걸 주장하는 게 사실은 코로나가 78억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 역사의 순기능이었어요, 사실은. 전쟁을 겪으면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 이런 대단한 큰 병난을 겪으면서 또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런 질병을 극복한 인류의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현생 인류 5만 년의 호모 사피엔스가 겪어온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정점에 서 있는 지금이 오늘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한사랑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무슨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런 잘났던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당장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 이후에 정말로 인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 공동체 자체가 무정부 상태라는 걸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코로나가 유엔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국가와 국가 사이를 잇는, 그걸 조율하고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우리나라는 지금 3차를 맞아라, 또 4차를 맞아라 하는 상황인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1, 2차도 제대로 못 맞은 국가가 많습니다. 오미크론이 왜 생겼어요? 그런 백신의 불평등 속에서 그런 변이가 생겼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WHO에서는 정말로 좀 선진국에서 좀 양보를 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줬다면 이런 새로운 변이가 나왔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78억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라고요. 우리 민족사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신채호 선생이 소위 아나키스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아나키스트가 우리한테는 많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정치학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아나키스트가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단순히 정부가 생기는 걸 반대하는 것이 무정부주의자가 아니고, 정말로 인류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게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환건국, 이 국가라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해낸 최초의 공동체의 모델이다. 그런데 안암노는 오환건국, 우리가 환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선언하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국가가 오늘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안암노가 삼성기 첫 구절에서 이 문장을 썼다는 것을 앞으로 환단고기를 읽는 분들은 가만히 사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를 환단고기에 보면 아까 조선 중종 때 이맥이 쓴 태백일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 태백일사에 보면 이 환에 대한 설명글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뭐냐면 자천광명은 위지환야요, 자지광명은 위지단야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 하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광명을 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삼성기를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유사라는 책의 원문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고기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련이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환과 단이 나옵니다. 환인 얘기가, 환국 얘기가 나오고 또 신시 얘기가 나오고 고조선이 건국되는 단군조선에 대한 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런데 이 환과 단이라는 것이 하늘의 광명과 쉽게 얘기하면 땅의 광명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맥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의 환단곡이 제호에 담긴 뜻이 뭐겠습니까? 천지의 광명 역사를 담고 있는 옛 기록이다. 그냥 단순히 해석해도 그런 엄청난 사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환단곡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단곡이 아니라 한단곡이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우리의 원래 철학적인 사상 배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거기서 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환은 환이고 단은 단이고, 그리고 환단의 또 다른 결정체로서 나오는 것이 한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호는 정확하게 환단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한단이 아니고. 바로 천지의 광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환과 단이다. 근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환단고기를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은수라는 분, 또 뭐 임승국, 여러분들이 그 책을 80년대 중반부터 번역을 해서 내놨었습니다.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 책을 제일 먼저 제가 접했던 게 임승국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한단곡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제가 접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름을 한단곡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아까 말씀드린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께서 번역하신 완역해서 내놓은 환단곡이 완역본에서는 이 환의 의미를 그분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우주광명환이다. 우주광명환이다. 그래서 결국은 환단곡이 책에, 환단곡이 역사적의 모든 사상을 총합하면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실은 충격이 되면서도 또 이 환단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 배경이 깔렸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환은 우주광명 환인데 결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1만 년, 환단곡이 역사로 보면 우리 역사는 1만 년의 역사예요. 1만 년의 역사의 총합은 환인데 과연 이 환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로 안암노 선생께서는 오환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이미 또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 환국을 세울 때 우리가 환이 되어, 내가 환이 되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바로 환이 되기 위한 역사를 영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 환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삼성기의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첫 구절 다음에 오환건국이 최고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바로 그 인류가 최초의 그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역사서인데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에 대한 얘기를. 자,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선 원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위독화지신하시니 광명조우주하시고 권화생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쾌락하시며 승효지이하사 묘계자연하시며 무형이현하시며 무이작하시며 무원이행하시니라. 하느님께서는 400역 대광명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리시는 신이시다. 광명으로 온 우주를 비추고 대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낳으며 늘 깨어있어 영원토록 살며 항상 즐거움을 누리신다.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논일며 스스로 그러함에 오묘하게 합체하시며 형상 없이 나타나고 함이 없이 지으며 말 없이 행하신다. 아람노라는 분은 승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승려인데 이분이 역사서를 쓰면서 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보통 불가에서는 신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은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신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주어가 일신, 번역은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주어예요. 이 문장의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유일신이 주어가 되는데 저는 우선은 저 문장에서 저 세 글자 있을 유자, 한일자, 신이라고 하는 신자 저 세 글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문장에서 유일신이 주어지만 저 유일신이라는 세 글자 자체가 저는 아주 이 안암로 선생이 앞에 첫 문장에 오한건국이 최고라는 선언적 문장과 더불어서 저 세 글자가 또한 아주 선언적인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일신이다. 그럼 저 세 글자는 번역하면요 간단합니다. 있을 유자 동사예요. 일신. 일신이 계시느니라예요. 그럼 이분이 1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일신이 계셨다. 일신이 계시느니라. 이 한 문장을 왜 삼성기의 첫 부분에 썼을까? 그럼 저 일신은 뭔가? 한 분 신이 계시느니라? 아니면 그냥 일신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서 일신이 계시느니라? 저 일신은요, 사실은 저 뒷문장을 쭉 해석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주 자체를 일신으로 보셨어요. 안암노라는 분. 이 우주 자체를 일신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신이 계시는이라는 저 한 문장은 뭐냐면 이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안암노의 우주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 우주 자체를 신으로 본 거예요. 이 우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소위 동양에서는 이 우주를 하늘과 땅과 인간 자체를 천지인 3계를 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주가 자체가 형상화된 것이 뭐냐면 하늘이고 땅이고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물 생명을 대표해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 땅, 인간을 소위 말해서 천지인 3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저 유일신이라는 세 글자를 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일신이 계시는이라는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즉 저 세 글자는 안암노의 우주관이고 신관이에요.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을 쭉 보면 저 일신이 이 우주, 천지 자연 자체이기도 하면서 이 우주 자체에서, 우주에서 인격적인 신으로서 드러나가지고 이 우주를 대신해가지고 대행해서 실제로 통치를 해나가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얘기하는 일신은 이 천지 자연 자체인 자연신이면서도 이 자연신과 더불어서 일체가 돼가지고 실제로 역사를 주재해 나가는 주재자로서의 주재신의 성격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뒤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암노 대성사께서, 저는 대성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큰 대자에다 성인성자, 스승사자. 이 삼성기라는 책을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야말로 안암노는 대성사입니다.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우리 후손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성스러운 스승이에요. 안암노 대성사는 이 문장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시각, 그건 뭐냐? 우리가 단순히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민족주의 역사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왜 이 문장을 본격적인 우리 역사의 환국 배달 단군조선의 역사를 쭉 기술하기 전에 이 문장을 먼저 썼느냐? 그거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역사서를 볼 우리 후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역사를 단순히 우리 민족사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빅 히스토리 개념에서 보라는 뜻이에요. 인류가 과연 어떻게 역사를 영위해 왔는지,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더 넘어서 가지고는 지구사적인 관점에서, 더 넘어서는 우주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라는 뜻이 이 문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압축한 글자가 저 유일신이라는 세 글자예요. 일신이 계시느니라. 우주가 있었다. 그 우주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우리는 오늘날 왜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까? 이 지구라는 것 자체를, 이 우주라는 것 자체를 그냥 생명이 없는, 우리가 개척하고 정복해야 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이 고도의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이 가운데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사실은 과학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에너지를 삼성기의 저 첫 구절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유일신. 우주는 신이다. 우주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은 어떻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400역 지천. 제400역이라는 것은 뭐 박병섭 교수 같은 분은 저거를 아주 밝은 광명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바로 대광명의 하늘에 계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의 본성이 뭐예요? 광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광명의 하늘에 계신 거죠. 저것을 어떤 뭐 지리적인 차원에서 400역이 어디냐, 이걸 뭐 찾아보면 뭐 시베리아 지역, 시베리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번역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의미적으로 볼 때는 대광명의 하늘. 왜? 일신 자체가 광명이니까. 그리고 독화지신,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다. 독화. 뭡니까? 이 우주 자체는 신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우주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200억 년 전에 빅뱅을 거쳐가지고 우주가 탄생을 해가지고, 예? 이 은하계가 벌어지고, 또 은하계 속에서 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참 축복스럽게도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46억 년 전에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고, 예? 오늘날 인류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용옥 선생 얘기 그대로, 도올 김용옥 선생 얘기 그대로 오늘날의 인류는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루정자. 예?
우리는 역사의 가장 꼭대기, 인류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이 가장 꼭대기, 우리는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바로 이 독화지신이다.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니까 신 자체가 또 우주고, 그러니까 독화지신이에요. 광명, 조우주, 본성 자체가 스스로 이 우주를 비추고 있고, 그 대권능의 권화, 조화로 만물을 낳고, 그래서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냐? 장생구시. 여기서 태어난 만물, 또 이 일신 자체가, 그 일신이 아까 자연신이면서도 인격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인격신의 또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죠. 장생구시, 항득쾌락. 여기에서 뭐 장생이라는 부분, 쾌락이라는 부분을 뭐 서양 철학의 쾌락주의의 그런 쾌락, 어떤 말초적인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아주 본원적인 그 기쁨, 이게 쾌락이거든요. 장자도 이 쾌락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노자장자 할 때 장자도. 그러면서 승유지기, 이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논다. 저건 뭐냐면, 그러니까 묘계자연, 오묘하게 부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연과. 여기에서 지기사상과 자연사상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지기사상이라는 건 어떤 물질적인 어떤 바탕이 된다면, 자연이라는 것은 이법적인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신은 지기, 이 우주 만물과 하나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묘계자연, 이 우주의 이법 자체, 원리 자체, 섭리 자체와도 오묘하게 부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신은. 왜? 일신 자체가 우주니까. 이 우주 자체가 지기로도 드러나고 자연으로도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오묘하게 부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인격신 자체도 또한 승유지기와 묘계자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 결과적으로 딱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무형, 이형, 형상이 없이 나타나고, 또 함이 없이 어떤 걸 지어냅니다. 그리고 무언이행, 말 없이 행한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저 일신이, 앞에서 얘기했던 저 주어 일신이 결국은 역사 속에 드러날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조선 사람은 이 우주를 바라보는 이 신관에서 일신을 단순히 일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삼신이라고 부릅니다. 삼신. 왜? 일신이 역사 속에 드러날 때는 삼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신이라는 것이 한 분이 세 명으로 나누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신의 존재가 역사 속에 작용할 때는 세 가지의 본성을 역사 속에 작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형이연, 무이작, 무언이행이거든요. 저게 뭐냐면 조화, 교화, 치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빅 히스토리, 정말로 이 첫 문장, 저 첫 문장이 빅 히스토리를 대변하는 건데, 이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돈을 대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게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해서 돈을 대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138억 년 거대사의 대백과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서문을 썼는데, 이 빅 히스토리,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오늘의 인류까지 역사가 진전되어 왔는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빅 히스토리 관점을 우리는 이미 1300년 전에 아남노의 삼성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책들이, 그 책에 있는 또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신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날 때는 짓는 본성인 조화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본성인 교화의 본성이 있고, 다스리는 본성인 치화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일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본성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뭐 3계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신이 역사 속에 작용할 때 삼신으로 되는데 이 삼신이 자기 스스로를 형상화시켜서 드러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이고 땅이고 인간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독화지신, 스스로 화하는 그런 어떤 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역사가 하늘, 땅, 인간으로 벌어져 가지고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종교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소위 서양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명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봅니까? 창조, 피조물로 보잖아요. 근데 인간이 단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어떤 역사관으로 볼 때는. 우주론 신관으로 보십시오. 인간 또한 하늘, 땅과 동등한 이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현현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밌는 게 그 영국의 어떤 학자들이 그동안 발견된 별자리를 쫙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별자리를 모아봤더니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인간이 사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참 재밌는 그림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어요. 8, 90년대.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삼신이 자기 현현을 해서 드러난 존재들인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아까 우리가 행사 시작 전에 천부경을 읽고 삼일신고를 읽었는데 대한사랑에서는 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천부경과 삼일신고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모든 문화의 원형이 담겨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걸 읽은 거예요. 더불어서 그 천부경 삼일신고는 앞으로 앞에서 이제 환단고를 설명할 때 인류 원형 문화의 원전이다 설명을 드렸듯이 78억 인류 문화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게 그 천부경 삼일신고예요. 그런데 그 천부경의 구절에 보면 상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중경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변하면서 이 일신이 결국은 석삼극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졌는데 그게 천지인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천지인을 설명하는데 중경에서 천도 일이고 지도 일이고 인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늘, 땅, 인간이 다 일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일신에서 왔으니까 하늘, 땅, 인간도 또한 다 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뭔 뜻입니까? 뭐 소위 육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까 여자가 남자 말에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육아적인 어떤 그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늘 땅은 위치적으로야 위에 있고 밑에 있겠지만 위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높고 밑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낮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천부경의 정신으로 보면 하늘도 일이고 땅도 일이에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지극한 하나의 일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또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 또한 하나님이다. 인간도 하늘 땅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천부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왜 뒤에 1, 2, 3이 붙냐? 이거 자체가 또 오묘한 거죠. 왜? 하늘은 양을 대표하기 때문에 양수인 일로 상징하고 땅은 음의 대표수인 이로 상징하기 때문에 양과 하늘과 땅, 이 대표 정신인 일과 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하늘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1, 그 다음에 이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순서적으로 2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해석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냐? 왜 인간은 3이냐? 하늘과 땅이 1과 2니까 하늘의 1과 땅의 2가 합해지면 3이잖아요. 뭡니까? 그럼 그 뜻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뿐만이 아니고 이 천지 안에서 생겨난 이 모든 생명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명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왜? 인간이 삼이니까. 단순히 삼은 더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엑기스, 땅의 엑기스가 조화가 돼서 나오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고 모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천부경의 철학이에요. 이게 바로 9000년 우리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입니다. 이걸 바로 대한사랑에서는 이 시대에 이 8200만 이 한국인들 나가서 78억 인류가 이 정신 속에서 정말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렇고, 근데 이 정신이 단순히 정말로 그냥 사상적인 데서 끝쳤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3.1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유물론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옥으로 만든 옥형인데, 이게 뭐냐면 선기옥형인데 이게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용도였어요. 근데 6100년 전 산동성, 4600년 전 산동성 등주, 산동성으로 이렇게 톡 삐져나온 데 보면 그 위쪽에 바레만 쪽에 접속해 있는 등주, 또 요령성 쪽에 호로도에서 시간을 달리하고 몇천 년을 달리하고 똑같은 모습의 이런 모습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3.1 철학, 일신이 삼신화되는 이런 철학이 유물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암로 대성사께서 우리 역사를 이제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이래 강동여동남 800어 흑수백산 지지하시니 어시에 환인이 여기 감군으로 거우 천계하사 부석바로하사 시교 숙식하시니 위지 환국이요 시의 천재 환인시이시니 역칭 안파견야 신이라 전칠세로대 연대는 불가고야니라. 어느 날 하느님께서 여기에 주어도 일신입니다. 동여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셨다. 이에 환인께서 감군 즉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시어 천계에 거주하며 돌을 부딪혀서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셨으니 이 나라를 환국이라 했다. 이분이 천재 환희시이시니 안파견이라고도 불렀다. 환국은 7세를 전하였으나 그 연대는 자세히 살필 수 없다. 삼성기 상에서는 이제 환국의 그 연대를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동중이 쓴 삼성기 하에는 3301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세 3301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환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과연처럼 진짜 환국이라는 게 있었냐. 아니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도 아직까지 뭐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면 신화상의 인물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아니 환국이라는 게 있었어? 3301년? 쭉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이에요. 9000년 전부터 한 6000년 전까지 한 3000년간. 근데 이때는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었다. 그리고 이분을 안파견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삼성기의 그 환국에 대한 구절을 삼국유사 고조선주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늘 배웠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 고대 사서잖아요. 그러니까 1281년에 쓴 이련이 쓴 삼국유사의 삼국사기하고 다른 점이 고조선이라는 조를 별도로 기술을 했어요. 이련은. 그래서 삼국유사의 가치가 좀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위서라는 책과 그 당시에 고기라는 두 책을 인용을 해서 역사를 쓰고 있는데, 고기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앞부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운 서교 환국하니 서자 환웅이 사의 천하야 탐구 인세원을 부지자의하시고 하시 사무이 태박하니 가히 홍익인간이다. 고기에 이르기를
석유 환국, 옛석자, 있었다, 옛날에 있었다, 뭐가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기 국자를 보면 저게 재밌게도 아까 태백일사를 쓴 이맥이 조선 중종 때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조선 중종 때 삼국유사 판본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게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삼국유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판본으로. 근데 그 판본에는 나라 국자를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입구자 밑에 가운데 임금왕자를 써서 지금 흔히 말하는 나라 국자의 약자로서 저 국자가 쓰여져 있어요. 원본에. 그런데 재밌게도 1394년, 그러니까 조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게 1392년인데 조선 태조 3년에 파른본이라는 그 판본이 또 발견이 됐어요. 삼국유사에. 근데 그 삼국유사 파른본 판본에는 연세대 손보기 교수가 그거를 오픈을 했는데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보면 국자가 안에 임금왕자가 아니라 선비사자가 쓰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비사자는 큰 대자, 흘려 쓰다 보면 그게 선비사자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환국, 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환인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근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대일 항쟁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에서 일한 금서룡이라는 자가, 일본인 학자가 저 삼국유사의 저 석유 환국의 저 국자를 덧칠을 해가지고 안에 큰 대자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100년이 지난 일인데 그 얘기를 파른본이 발굴되고 나서 그 선비사자가 있으니까 환인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그런데 그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국자가 그게 환인, 큰 대자가 쓰여 있는 인으로 읽을 게 아니라 그것도 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석유 환국,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국이 있었다는 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주에서도 일연히 쓰고 있어요. 저거를.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자부의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하시고 아래로 사무이 태백을 내려다보시니 야, 그 땅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구나. 그러면 저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이 문장에서 딱 놓고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저 우리의 교육 기본법에 담겨있는 저 교육 이념이 언제적 이념입니까?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놓고 보면. 이건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이 아니고요. 환국의 통치 이념이었어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는데 서자부의 환웅이 또 새로운 어떤 개창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환국의 환인이 아래를 쭉 둘러보다가 사무이 태백산을 보면서 야, 저 땅이야말로 새로운 국가를 열어가지고 홍익인간 할 만하구나. 이걸 딱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놓고 보면 홍익인간은 바로 환국 시절의 통치 이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왜곡이 지금 우리는 이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원문 자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뀌어질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재밌게도 1942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가들, 대일항쟁기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대일항쟁이라는 표현과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만든 용어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일제죠. 일본 제국주의. 우리는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일항쟁기예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항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대일항쟁기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 하나조차도 우리는 아직도 역사 강국이 안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러니까 대일항쟁기에 임시정부 23주년 3.1절 선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쭉 나오죠. 저 원문에 보면 유아 민족 오직 우리 민족은 조자 환국 창립 이래, 환국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저기도 환국이 나오잖아요. 이미 대일항쟁기 때 환국에 대한 역사인식이 있었다. 1942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80년 전에 대일항쟁기의 독립운동가들도 환국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후퇴해가지고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지금 중학교 7종, 고등학교 7종 역사 교과서에 보면 단군 왕검의 영정을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2015년 교과과정 개편 해가지고 그 교과서가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단군 임금의 영정이 다 빠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아이들은 초대 단군 왕검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역사가 퇴보를 합니까? 자, 이 그 지도는 홍산문화 연대표를 정리한 지도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우리의 역사의식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한반도로 우리의 의식이 다 역사관이 가둬져 있는데 본래 우리의 역사 활동 범위는 저 만주였어요. 만주와 한반도. 근데 그것이 80년대부터 이게 유물유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자, 저기 번호가 쭉 매겨져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예요. 그래서 뭐 중국어로는 샤오허시라고 하는데 소화소 문화, 흑룡화 문화, 사해 문화, 부하 문화, 그리고 조보구 문화 1번부터 5번까지가 기원전 7000년부터 기원전 4400년까지. 그럼 지금 2020년이니까 더해 보십시오. 그럼 9000년 전부터 6400년 전까지예요. 그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앞부분 뭐 신석기 문화,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이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신석기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과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움집 지어놓고 앞에 대충 저 뭐 가리고 사는 그런 문화로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된 신석기 문화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저 당시에 발굴되는 유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석기와 청동기 병용시대가 바로 홍산문화, 그 다음에 소하연 문화. 이게 지금부터 6500년 전부터 4000년 전 사이예요. 그럼 저게 저 지금 홍산문화와 소하연 문화, 저게 지금 앞에서 살펴본 삼성기 상에서 살펴본 환국 시절의 문화, 그리고 배달국 시대의 문화와 연결이 되는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번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하가점 하층 문화가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고조선 문화와 연결되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삼성기 상에서 지금 앞부분 환국 부분을 잠깐 봤는데 환국 시절에 관계된 문화들이, 유적들이 지금 소하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조보고 문화까지의 발굴되는 유적들을 보면, 유적 유물들을 보면 그게 단순히 문헌 기록에서 누가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저 2번 흑룡화 문화, 지금부터 8200년 전의 문화인데 그 당시에 주거지 문화입니다. 이게 발굴된. 한번 보십시오. 일단 주거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단순히 어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살던 게 아니라 집단 주거지를 형성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주거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계획적으로 쭉 줄을 맞춰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도시계획 속에서 주거지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저 흰 부분이 뭐냐면 요 앞에 띠, 요게 환호예요. 환호. 뭐냐면 앞에 이제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부족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의 침입을 막는 그런 방어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저 정도의 발전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 유적이에요. 요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요런 형태의 집안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구덩이가 뭐냐면 요게 화로 시설이에요. 화로.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삼성기 상을 읽어보면 부석발화, 식유 숙식 얘기가 나오죠. 돌을 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로를 운영했다는 것은. 저게 난방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조리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석기 시대에 발굴된 토기들을 보면 그 토기를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을 잘 다룰 줄 모르면 토기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걸 불을 떼서 그걸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불을 몇 도까지 다뤄야 되는 줄 아세요? 연질토기, 즉 좀 약한 토기를 만들려면 1000도씨 이하의 불을 다루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경질토기, 아주 딱딱한 좀 튼튼한 토기를 만들려면 1000도씨 이상의 불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토기를 볼 때 이런 형태로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경질토기 같은 경우는 뭘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연질토기는 조리용입니다. 조리용. 물을 넣어가지고 뭐 익힌다든지. 그래서 그 토기들을 보면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루 같은 거 있죠. 시루 같은 토기들도 발굴이 돼요. 그건 뭡니까? 물을 넣고 수증기로 음식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기들까지도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저게 돌을 사람 형상을 이렇게 깎아서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적지를 발굴하고 나서 중국에서는 저기다 뭐라고 설명을 붙였냐면 저 돌을 불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저 당시에 주거지 안에다가 저런 화로를 만들고 저런 그 의인화된 신을 조각해서 세운 거는 우리 집안의 행복과 안녕과 그리고 이 불을 좀 잘 꺼지지 않게 우리 난방, 왜냐하면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뭐 10층, 20층 이런 건물들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건물을 만들겠어요? 에어컨을 통해서 또 온풍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문명은 결국은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예요. 근데 이미 신석기 시대에 이런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삼성기 상에서 환국을 서술하는 부분이 결코 허황된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결코 환국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원래 있었던 국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몇 천만 명이 형성하는 그런 국가 단위는 아니겠지만 아까 처음에 오한건국의 그 국이라는 얘기 그대로 자기의 어떤 시족 요걸 넘어서 가지고 다른 어떤 그 다양성을 함께 공동체로 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공동체, 그걸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발굴된 얼굴형이 사람 얼굴을 조각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재밌는 게 지금 이 요령성 지역에서 발굴된 얼굴형을 보면요, 지금 저쪽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저 바깥쪽에 소위 말해서 소그드인들의 얼굴 형태를 한, 아랍 계통의 얼굴 형태를 한 조각들이 이미 이 시대에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크로드라는 것도 한나라 무제가 비단길을 처음 만든 게 절대 아니고 그 이전부터 동서는 왕래가 있었어요. 동서는 왕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국 다음에 환웅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후에 환웅시, 예? 환웅천왕이 이제 개흥 이어가지고 나라를 흥하게 했는데 봉천신 지조하시고 강우 백산 흑수지간하사 착 자정여정어 천평하시고 획정지어 청구하시며 지천부인하시고 주오사사 제세이화사 홍익인간하시며 입도신시하시고 국칭 배달하시니라. 그 환웅씨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와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파고 청구의 거주와 농사지을 땅을 구해가셨다. 환웅께서 천부경과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며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홍익인간, 즉 천지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배달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 신시라는 도읍 이름이 나오고 그 역사를 연 주체인 환웅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벌써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3시 반이 돼서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4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0분만 더. 자,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이것과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내수 천부인 삼기하사. 아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에 환인께서, 환국의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가지고 견왕이지 보내가지고 그곳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웅이 설도 3천,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와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나라를 열었는데 그곳이 신시다. 그분이 환웅천왕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달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도읍지 신시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기에서는 배달이라는 나라 이름까지 나오죠. 신시는 나라를 연 중심지인 도시 이름, 흔히 도읍지고 그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이름은 배달이라 했다 하는 것을 안암로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이제 뭐 들었는데 어릴 때 흔히 우리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기수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환웅천왕의 그 나라, 배달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는 배달을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안다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역사 교육이 좀 안 돼서 그런 건데 뭐 배달을 잘하든 뭐를 잘하든 하여튼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천부인 세계, 왜 환국에서 배달, 신시 배달로 나라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환인 천재께서는 환웅천왕에게 여기도 나오고 삼성계도 나오는데 천부인 세계를 주었을까? 저 천부인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걸 좀 우리가 꼭 그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고 그 중심지를 신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신시 배달인데 왜 신시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도읍지 이름에 신이라는 신자를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장 풍백우사 운사하사 이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소낙하사 범주 인간 360화사 제세 이화 하시니라. 그래서 환웅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저 5가지 주된 업무 그리고 360가지의 일 이미 앞에서 설도 3천이라고 무리 3천을 얘기했고 여기에서 풍백우사 운사가 나오고 여기서 5가지 주된 임무가 나오는데 이거를 경주대 경영학과의 이강식 교수는 이미 1990년대에 신시 조직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이 신시 배달 시대에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3천이라는 것을 그냥 역사 기록 속에 물론 그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리 3천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3,000명 쭉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되는 역사 개척단이라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미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또 다른 역사 개창지를 찾아서 한 무리가 또 새로운 역사 개창을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역사를 개창하는데 그냥 뭐 단순한 무리를 데리고 왔겠어요? 그럼 그 3천 무리가 단순히 3천 명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의 가장이면 딸린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거기서 곱하기 5만 해도 15,000명이에요. 그럼 오늘날 15,000조직이면 작은 그 읍단위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직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백, 우사, 운사가 나와요. 저것을 입법, 행정, 사법, 오늘날의 삼권분립의 시초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왜 바람과 비와 구름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왜 바람을 맞백자를 썼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고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후 측정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구름이 낄지, 언제 바람이 어떤 남동풍이 불지, 북서풍이 불지 이것을 관측하는 것이 뒤에 유적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곡, 가장 중심되는 게 식량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곡, 그리고 주명, 저거는 뭐 왕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그 구성원들의 생명, 건강 이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병, 주형, 주선악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조직체, 국가 형성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360여 가지 일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환국 다음에 이루어진 배달을 단순히 원시적인 국가, 뭐 이게 아니라 원시적인 사회를 볼 게 아니라 이미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국유사 고조선주와 더불어서 그 삼성기 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건데 쭉 이어지는 택 371야사 371을 정해가지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신외물 폐문자수 주원유공 복약성선하시며 획계지리하시며 집상운신하시니라 371을 택해서 천신께 제사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며 문을 닫고 수도하셨다. 서원을 세우시고 주문을 읽어 공덕을 이루시고 선약을 드시어 신선이 되셨다. 괴를 그어 미래의 일을 알았고 천지변화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신명을 부리셨다. 여기서 괴를 그어서 미래의 일을 알았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도자의 덕목은 그 당시에 지도자의 덕목은 이 천지의 어떤 변화, 날씨의 변화를 알아가지고 농사짓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천지변화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신명을 부리셨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기상청을 둬가지고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고 비구름이 끼고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런 것을 저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천문관측 기술이 대단히 발전돼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자, 앞에서 지도자가 371을 택해서 천신께 제사 지내고 공덕이 있기를 기원했다. 이 구절이 단순히 문헌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유물이 뭐냐면 지금부터 2012년에 여기 있네요. 2012년에 발굴이 된 건데 중국 요령성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내몽골 자치구가 있어요. 중국에. 몽고가 있고 내몽골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몽골 자치구의 적봉시 부근에서 발굴이 된 건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발굴이 된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그 오한기 박물관에 있는 그 연구관이 주거지에서 저 도편 하나를 발굴했어요. 진흙으로 만든 저 구운 뭐 이게 뭐지? 발굴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야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 있다 해서 가가지고 대거 이제 찾아보니까 근 한 달에 걸쳐서 쭉 발굴해서 저게 다 짜맞춘 거거든요. 자 조각 나 있잖아요. 다 저걸 한 50개가 넘는 조각을 다 발굴해가지고 맞춰보니까 저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 그림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요 밑에 다리까지도 가부좌 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저 머리 모양
저 눈 모양, 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얼굴의 근육 모양, 또 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아래 귓볼에. 그리고 손 이렇게 딱 가부좌 들고 있는 손 합장한 모양, 그리고 가부좌 들고 있는 모양,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문화는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중국 문화는 무릎 꿇는 문화예요. 이거는 뭐 중국 학자들도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자, 뒤에 한번 구절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오한기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건데, 재밌는 게 위에 보면, 머리 위쪽에 보면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속에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저게. 저 진흙을 구워가지고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에를 텅 비워가지고 사람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중국 사람들은 복원해서 임금왕자를 써서 왕자 복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저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뭐 하고 있는 모습일까? 정수리에 왜 구멍을 뚫었을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저 당시에 5,500년 전이면요, 여러분 배달국 시대 때예요. 우리 문헌 기록으로 놓고 보면, 삼국유사를 놓고 보면 환웅천왕께서 배달을 건국할 때의 시기적인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택 371야사 주문을 읽으면서 공이 있기를 서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성기에 보면.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들이 고도의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재밌는 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뭔가를 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뭐 주문을 외우든지 글을 읽든지.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이 유물이 발굴되고 나서 대표적인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뭐 한 대여섯 명이 기자회견한 걸 제가 원문을 입수해서 쫙 읽어봤거든요. 뭐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삼국유사 기록과 그 다음에 삼성기의 기록을 놓고 보면 이 유물이 대단히 문헌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역사와 연결해서. 삼성기의 그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명굴령 제철하사 위보하시며 납웅신여하사 위유하시며 정혼가지리하사 이 수피로 위패하시며 경종 유축하시며 치시교육하시니 구역이 공부하며 조수솔무라. 후인이 봉지위 지상 최고지신하야 세사부절하니라. 신시지계의 유치우천왕이 회척청구하시고 전 18세 하사 역 1565년 이르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여기에서 환웅천왕이 나중에 웅신여를 받아들여 가지고 웅시 여인을 받아들여서 황으로 삼았는데, 혼과 결혼의 예를 정했고, 또 뭐 패백을 했고, 또 뭐 가축을 기르고 또 시장을 열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죠. 그러면서 후세 사람들이 그래서 환웅천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노란 글씨 지상 최고지신으로 받들었단 말이에요. 후인들이. 그러니까 환웅천왕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환웅이 어떻게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이 내용하고 앞의 내용을 좀 유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삼국유사 고조주제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룽이로가 있었고 동열이거에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기도를 했어요. 원화위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늘하고 쑥을 줘가지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걸 먹으면서 일광,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고 그러면 변덕, 사람의 형상을 얻을 거다. 여기서 인형이라는 말하고 저 이룽이로를 그냥 말 그대로 유치원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로 해석하고, 여기 사람 형상을 얻었다고 돼 있으니까 곰이 변해서 그러니까 사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몇 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글자예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풀어서 해석을 해야죠. 여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일광 100일 동안 왜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 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원문을 보면 기신 외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삼가오 꺼린다. 외물, 바깥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 수행을 할 때는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내 정신,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행위, 그게 바로 수행인데, 그걸 여기서는 불견 일광백일이라고 해서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만,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햇빛을 통해서 드러난 이 사물을 보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모든 사물은 우리 시각에 인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결국 저 불견 일광백일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수행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마늘과 쑥이냐? 수행을 할 때 내 몸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음식으로서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인형,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기서 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맹자의 구절을 우리 저 서강대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께서, 유학과의 이기동 교수께서 얘기하거든요. 저 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웅족과 호족이 환웅에게, 왜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비렸겠습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좀 문명화된 족속이 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웅족은 받아들여지잖아요. 웅족은 받아들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군왕금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 쭉 얘기하고 있고, 재밌는 것이 아까 봤던 5,500년 전의 유물인데, 거기에서 우하량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이건 여자 얼굴 형상을 한 얼굴 형상, 이게 발굴이 됐고, 이게 발굴된 데가 어디냐면 저 여신묘에서 발굴이 됐어요. 여신전에서. 저런 형태를 갖춘 여신전에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발굴된 게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를 복원을 하면 요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5,200년 전에 남성인데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남성 도신상을 보면 입을 벌리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인데, 또 가부좌를 들고 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가부좌를 들고 있고 손 모양도 비슷해요. 근데 이 손 모양을 이 손 모양에 대한 기록이 그 환단곡에 등장하거든요. 교무가수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이 정경희 교수 논문에 보면 이 십자형 여신전에서 저 가운데에서 요런 여신상이 사람 3배 크기의 여신상이 발굴이 됐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 좌우에 사람 크기와 또 동서쪽에 사람 크기 2배의 요 여신상이 발굴이 됐다. 그러니까 총 7개의 여신상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웅족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게 복원한 모습이고요. 3D로. 여기서 동시에 뭐가 발굴이 됐냐면 곰발, 이게 발굴이 됐어요. 진흙으로 곰발을 만든 것을 전체 만들었겠죠. 근데 없어지고 곰발만 발굴이 됐겠죠. 근데 실제 곰 턱뼈도 발굴이 됐어요. 그럼 왜 여신상을 모신 그 여신전 안에서 곰 형상이 발굴이 됐을까?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중국의 문헌 기록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안암로의 삼성기라든지 또 일련의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면 거기에 일웅의 문제와 그 웅족이 여인의 몸을 얻어가지고 황후로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웅시녀를 우리는 조상으로 모신 거예요. 여신전에다가. 환웅천왕과 더불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록에는 있지만 중국 기록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강단사학자들은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일부를 빼고는. 그리고 이 중국 산해경 기록에 보면 웅상이라는 문화가 있다. 우리 조선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지상 최고 지신으로 모셨다. 환웅을. 왜? 우리의 실질적인 개국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흔히 가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대웅전이냐면 원래 거기는 석가모니 부처를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석가모니를 모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바로 이런 웅상의 문화, 환웅천왕을 모시는 이 문화가 그게 대웅전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게 불교 문화와 습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석가모니 또 다른 데는 뭐 이제 그 비로자나부를 모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대웅전이 왜 절의 가장 중심에 있냐? 그것은 바로 이 웅상 문화예요. 환웅천왕을 신으로 받드는 이 문화가 바로 대웅전 문화고 이런 웅상 문화다. 왜? 이 웅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나무를 환웅천왕으로 인식을 해서 받드는 문화가 이 웅상 문화인데 웅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환웅할 때 웅, 수컷웅자죠. 그리고 이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안경전 종도사께서는 그 환단고기 완역본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시냐면 그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역사 시조인 환웅천왕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저는 그 해석이 정말로 제일 멋진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오늘날 정말로 그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은 이후에 불과 70여 년 된 이 상황 속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최초로 또 유일무이하게 선진국으로 정식 진입한 작년 7월 달 이후로 그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에너지,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웅상문화에서 왔다. 우리 역사의 시조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정신, 이것. 그러나 불과 우리가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불과 이때 서구의 소위 선진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식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문화의 원형에 대해서 이 가치를 잃어버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걸 잃고 있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환웅천왕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이 우아량에 보면 이런 아까 여신묘뿐만이 아니고 제단이 발굴이 되고 무덤이 발굴이 되는데 여러분들 무덤을 쓴다는 것은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무덤을 쓴다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족을 장례를 치러서 묘를 쓸 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가장 정말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례무라는 그런 거예요. 관원상제에서 그 장례 문화라는 것은 가장 문화가 그대로 전승되는 것을 압축해서 쓰는 겁니다. 그 예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적석청 문화, 돌을 쌓아서 만드는 적석청 문화라든지 제단이라든지 묘라는 게 있다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또 나의 조상들, 이런 분들을 늘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것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문화적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자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거는 이 뇌의 진화 과정을 놓고 보면 인간이 언제부터 그럼 자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제 뭐 했는지, 한 달 전에 뭐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자전적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뇌가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적으로 그런 자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역사가 쓰여짐으로써 인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그냥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총묘단의 문화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국가 조직을 갖춘 문명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한영우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홍산 문화를 보면 우리가 단순히 한반도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저 만주와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도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사달 문화라고 얘기하죠. 제가 작년에 한번 직접 연구실로 찾아가서 뵀었거든요. 서울대 지금은 현재 명예교수로 있지만 이분이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계 가장 그래도 어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도 이제는 의식이 변해가지고 제가 그날 가서 연구실에 보니까 탁자 위에 환단고기 책을 한 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환단고기를 참고는 한다. 뭘 내가 환단고기 100%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환단고기를 참고를 한다. 이게 과연 그리고 사상사적으로는 이게 참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자기도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써서 내놓는 거를 그걸 널리 알려달라. 자기의 입장은 그게 입장이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홍산 문화를 보면 우리 민족은 단순히 한반도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산동지방, 요서, 요동, 한반도, 일본의 규슈까지도 하나의 문화권으로 영위했던 게 우리 문화라 역사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내윤 대표적인 단국대 윤내윤 교수도 단군 사화 내용의 환인시대와 환웅시대, 고조선 건국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홍산 문화가 발굴되고 나서 해석을 못하니까 처음에 우화량리에다가 신비의 왕국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였었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10분,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냥 제가 그 뒤에 이제 신인 왕검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단군 조선의 역사가. 그리고 단군 시대에는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조직을 갖춰나가죠. 토지를 관장하는 팽우가 있고, 또 궁시를 관장하는 성조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주대신이라는 문화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뭐 그 농사를 짓는 고시씨가 있고, 서계를 조장하는 신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백녀를 맞아들여서 황후로 삼고 이런 문화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나라 이름을 병진 주고시의 개국화사 우이 대부역,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통맥, 오늘 이제 주제가 국통과 사상인데 국통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대부여라는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단군조선 시대에 한번 국호를 바꿉니다. 그게 언제냐면 425년에 주나라 고왕 때 44세 구물단군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거든요. 요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쭉 이어지고 단군왕검이 이제 2096년을 다스렸고, 이게 이제 삼국유사 고전조에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 역사의 맥을, 국통을 이해하려면 단군조선은 환국배달과 다르게 나라를 진한, 번한, 마한이라는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이 사만 관경제를 이해 못하면 우리 국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사만 관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좀 일단 이해하시고요. 뒤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통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만 중에서 중심 단군이 계셨던 곳, 대단군이 계셨던 곳은 진안이에요. 진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연표는 진한의 역사 연표입니다. 진안은 삼왕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왕조는 초대 단군왕건부터 21대 소태단군까지, 2왕조는 22세 색불로부터 43세 물리까지, 그리고 3왕조는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꾼 구물당구 때부터 마지막 고열가 당구까지. 이렇게 3왕조로 이루어지는데 1왕조와 2왕조를 합하면 그 연대가 1908년이 나와요. 환단고기를 통해서 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앞에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단군왕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후에 환, 은어, 아사다라사, 위, 산신하시니 수는 1908세니라.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단군조선의 역사를 1908년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환단고기하고 딱 떨어맞아요. 1908년.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2096년이라고 했거든요. 환단고기에서는 여기 역 2096년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 구절에. 근데 삼국유사는 1908년. 어떤 차이인가? 지난해 역사를 놓고 보면, 자, 1, 2왕조만을 놓고 보면 1908년 삼국유사 기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나라 이름을 바꿨지만 47세 고열가 단군까지가 고조선이기 때문에 188년을 더하면 2096년이에요. 그렇지만 삼국유사는 왜 1908년이라고 했냐? 대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을 고조선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기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이래서 저울과 같이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태평하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요. 뭐 연표문이라는 이런 그 오늘날로 치면 국민교육 헌장 천지인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사상이 있었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제 노자가 옳았다, 노자 도덕경을 번역해서 재작년에 이제 완역해서 내놨을 때 그 제일 뒷장에 후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노자는 고조선 사상가다. 노자는 뭐 흔히 도덕경은 중국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 노자 도덕경의 철학 사상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거는 중국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님 모시고 가서 한번 뵙었거든요, 작년에. 봐서 거기서 뭐 얘기를 한 2시간 나눴었는데, 뭐 거기서도 얘기를 했고, 쭉 보면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인류사의 바른 위치다. 그리고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역사는 물론 짧게 놓고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뭐 잘못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우리가 갈 거냐? 이제 이걸 논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고조선 사상에서 나왔다고 이 사람도 이제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분도 지금 이제 천부경이라든지 정역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기에 보면 이제 신인 대해모수가 나오죠. 웅심산에 일어났다. 위만이 나옵니다. 준이 나오고 우거가 나오고 고두막한이 나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통을 이해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대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해모수가 일어나서 웅심산에서 일어나서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는 나라를 엽니다. 고조선은 진화는 BC 238년에 망하는데 1년 전인 BC 239년에 해모수가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열어요. 그런데 왜 나라 이름에다가 방위를 뜻하는 북을 붙였을까? 그건 아까 44세 장군 때 대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여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 대부여의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북부여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진안이 망하면서 고조선이 문을 닫죠. 고조선이 문을 닫지만 그거는 진안이 문을 닫은 거예요. 번안과 마안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안 중에 번안의 왕이 준이었어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 침략해 들어온 게 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무너뜨린 거는 기준이 차지하고 있던 번안 지역이에요. 고조선 전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여를 이어가지고 쭉 북부여가 이제 진안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5세 고두막한이 일어나가지고 한무제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쳐부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뭉뚱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맥만 얘기해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고추모가 나오고 고구려의 고주몽이 쭉 나오거든요. 고구려 시조. 그래서 이 삼성기를 보면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바로 보면 환국이 등장하고 신시 배달이 등장하고 단군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부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고사의 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안함노의 삼성기입니다. 그래서 안함노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국통을 전해준 책이 이미 7세기에 저술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보면 북부여의 계통이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나 놓고 볼 게 왜 북부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 해모수에 광개토대왕 비문이 삼국유사는 1281년, 삼국사기는 1145년에 쓰여진 고려시대의 사서예요. 그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역사서보다 이미 800년 가까이 더 오래된 금성문이 있어요. 그게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이거는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장수왕 2년 414년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집안에 가면 볼 수 있죠. 이미 삼국사기보다 더 오래된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첫 구절에 고구려의 시조가 누군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석시조 추모왕지 창기한데 출자 북부여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에 북부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를 보면 광개토대왕은 17세 손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고주몽으로부터 13세 손이에요. 그러면 삼국사기를 믿겠습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을 믿겠어요?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환단고기에 고구려국 본기에 담겨있는 이 내용입니다. 환단고기의 마지막 책인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보면 고주몽이 누구의 후손인지가 나와요. 그 족보가. 그게 해모수의 고손자라고 나옵니다. 고손자. 여기 증손자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고손자인데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 고진이고 그 아들 이름은 빠져 있고 손자 이름이 불리지라고 나옵니다. 고모수. 거기에 자손이 고주몽이에요. 그러니까 고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자입니다. 현손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해모수가 1세, 2세, 3세, 4세, 5세죠? 고주몽은 5세잖아요. 해모수로부터. 고주몽이 5세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세. 광개토대왕 비문의 기록이 맞잖아요.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역사를 잘못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을 환단고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환단고기가 위세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거든요. 단군조선은 기준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기준을 내쫓고 위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배우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을 한무제가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세웠다고 배우죠. 그 한사군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물리쳤다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맥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고 지금도 저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연표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고조선이 2333년 전에 세워져서 108년에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108년 딱 그 기준점에 낭랑이라고 써놓죠. 낭랑은 한나라 무제가 세운 한사군 중에 하나예요. 저걸 우리 역사 연표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삼성기를 통해서 이런 맥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상고사의 맥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부여라는 이 부여사에 대한 고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 상고사의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삼성기라는 책에서 그 맥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태백일사라는 책에서 그걸 부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곡이라는 책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책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뒤에 준비된 사상적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 체계는 결국은 이런 맥으로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그 다음에 열국시대, 사국시대, 또 남북국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이 분단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딱 보면 9번의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이 제천, 천원, 천재문화와 이 원방각 천지일문화, 천지인문화, 이거 유물적으로도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천부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홍익인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그리고 그 홍익인간 정신이 오늘날에 어떻게 그 사상이 어떤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왔는지 하는 거를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 통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이 풍류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풍류도의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그래서 어떻게 오늘날에
이 동학의 정신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동학의 핵심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아까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작년에 2권으로 완역을 해냈어요. 용담유사도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한 달 전인가 이것도 지금 한 권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국한문 혼용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말엽에 쓰여져 가지고 한글로 쓰여진 부분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저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의 그 일신 사상이 어떻게 삼신으로 역사 속에서 작용하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영위해 온 동력원으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바로 이 동학의 정신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 동학에서도 바로 그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질운수, 이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여기 무병질환 같은 경우도 이 전쟁과 질병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거든요. 힘쓸 무자에다가 병이라는 병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오늘날 이런 국지적인 이런 전쟁 문화, 이런 것들도 아직 끊이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 인류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알아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모든 문화에 대한 그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는 뭐 서양 철학자들, 뭐 사상가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19세기 인물이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 근데 19세기에 뭐 우리는 학교에서 니체, 신은 죽었다, 니체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보고, 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상 속에서 이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무국대도의 시대가 열린다고 선포한 수훈 최재우의 동학에 대해서는 동학혁명만 이름 들어봤지 동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핵심이 뭔지를. 그 다음에 새로운 바른 역이 열린다. 그 정역의 시대를 설포한 일부 기망에 대해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천지공사의 시대가 열린다.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선언하고, 이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에 병든 천지를 고쳐야 된다고 선언한 증산 강일순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이에요. 근데 똑같은 19세기 시대에 이 우리 조선 땅에서 이런 위대한 분들이 왔다 갔는데, 이런 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오직 서양 철학, 서양 학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사랑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일적 십거 정신을 통해서 보면 우리 역사의 이 9번 변한 이 역사가 10번째 크게 열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열어나가야 되는지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만국활계 남조선이라는 이 증산 강일순의 사상, 가르침 속에 만국활계 남조선의 이 남조선 사상이 있는데, 이걸 바로 김지하 선생이 남조선 뱃노래를 통해서 이 남조선 사상이야말로 우주의 전 생명계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바로 그게 저는 우리 대한사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 이 원형정신을 어떻게 오늘날의 현대사상으로, 그게 바로 저는 상생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상자, 살릴 생자. 오늘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는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민족과 국가, 모든 걸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경제적인 차등, 계급적인 차등, 이념적인 차등이 아니라 차등이 아닌 다양성, 그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살릴 생자의 그런 세계로 나가야 된다. 행위는, 목적지는 살릴 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순경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신학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관이라는 이 구약 성서 해설편에서, 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환단고기를 얘기합니다. 환단고기를 이해함으로써만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열려있는 신학자들은 환단고기의 가치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렇게 좀 우리 역사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가면서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학자들 같이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사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갖는 분야들이 모여서 공부하시고, 특히 이 서산지부도 우리 지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밑에 사무실에 뭐 좀 한 대여섯 명,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주기적으로 모이셔가지고 환단고기도 공부하시고 또 여러 우리가 읽을 책들이 많습니다. 책도 공부하시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통일문화 시대를 열고 또 인류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대한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서산지부에서 정말로 상스러운 기운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